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도대체 정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설명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 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시로 정확성, 설명력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앞서서 통계학습과 기계학습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통계학습은 주로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이다. 내부 구조를 다 오픈되어 있고 그 특징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거의 분석 주 목적은 설명력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반면 기계학습은 내부 알고리즘의 구조는 관심이 없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고 정확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계학습을 써야 합니까? 기계학습 써야 합니까? 물론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의 분석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함께 써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쓰기 위해서는 이 설명력과 정확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기계학습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의 현실을 좀 더 설명드리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일단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알고리즘 학습시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구분을 해보면, 이상적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또는 적합한다, 이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네 가지를 한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아니면 특정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학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사람, 사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의 패턴을 다 확인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과 그리고 실제 값을 비교함으로써 사람, 사물, 시스템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작동하게 될지 그걸 일반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사람, 사물,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 이해된 이런 시스템, 사물, 사람을 사용해서 미래에 더욱 효과적, 체계적, 그리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 게 결국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적합하고 모델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1, 2, 3번의 내용은 주로 이해하고 요약하고 일반화한다고 되어 있죠. 주로 포인트를 하자면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반화된 것을 사용해서 효과적, 체계적,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해라기보단 정확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1, 2, 3은 이해 또는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정확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시간, 비용, 솔루션, 플랫폼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1, 2, 3번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데 훨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딱히 글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뭐 예측을 하고 미래값을 확인을 하고 그런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 그리고 신문 기사든 뉴스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 2년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엄청난 효과를 봤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로 이런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빨리빨리 적용하고 싶은 건 아는데 생각보다 현업에 돌아가는 산업의 동향을 보면 진짜 그 사회를 아니 비즈니스를 그 금융 시스템들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 상황 하에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잘 예측을 하는가, 얼마나 빠르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히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는 이 내부적으로 뭐 잘도 했겠지. 학자들이 다 했겠지. 난 그냥 빠르게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답답해 이러면서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데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를 빠르게 뽑아내는 건 이제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너무나 고성능의 컴퓨터가 나오고 있고 이걸 사용해서 수동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나 이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학과 불문, 나이 불문, 아무나 이 능력을 갖추면 선점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온 결과 있죠. 빠른 결과. 이 결과만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하고 여전히 그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는 거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결과들을 도출하는 건 매우 쉬운데 이걸 현업의 비즈니스에 직접 쓰는 거는 여전히 사실 점점점입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왜죠 도대체? 최신 기술을 써서 데이터에 있는 최신 패턴, 수많은 패턴 정확하게 파악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정확성이 95, 100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예 도메인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서 딸기를 심었습니다. 이 딸기는 제가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성분을 관리하고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단 가격은 한 박스에 100만 원입니다. 그럼 무조건 살까요?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최신 기술과 최신 다 썼는데 왜 안 사지?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죠. 기술이 좋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모든 고객들이 좋아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이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설득. 인공지능이 이렇게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럼 쓰셔야죠. 그거는 본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장님 되게 멍청한 것 같아. 우리 임원이 되게 멍청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써서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했는데 이걸 비즈니스에 쓰지 않는다네? 허허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사장이면 이게 달라집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직원이 와서 내가 창업을 했어요. 제가 인공지능의 10세대 버전을 만들 줄 압니다. 이걸 써서 내년도 매출 내치겠습니다. 허허허 쓰시죠. 하면 쓸 건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이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파고가 바둑만 두고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슈 내용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그레이트하다, 너무 좋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이상적으로 학습한다는 건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정 이 두 개가 모두 더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하기보다는 그냥 정확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이 해야 좋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딱히 우리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과가 굳이 꼽집자면 사회학, 교육학, 철학, 경제학 등의 인문사회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들입니다. 이들은 실제 내가 내일 정확하게 주식이 얼마가 될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의 이해를 좀 더 원합니다. 즉 비유를 하자면 1, 2, 3에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영과학, 컴퓨터과학, 산업공학, 통계학, 수학 이런 쪽의 학문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사람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지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최신 기술, 최신 자동화, 최신 인공지능을 쓰는데 급급합니다. 비유하자면 4번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비즈니스로 넘어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에 집중되는데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돈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1, 2, 3번은 4번에 비하면 훨씬 어렵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일반화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 사회고 다소 빠르게 결과를 얻고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이렇고 사회도 4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문적 출신에 따라서 분석에 대한 관점 차이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방향 차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애초에 플러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특성상 이러한 문화상으로 배출된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관점 차이, 비즈니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깊이 있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이상적으로 가고자 하면 결국 설명력과 이해도는 함께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설명력보다는 좀 더 정확성에 포인트 되어 있는 게 효과를 다소 안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단순히 이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봐야죠.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혹 창업 또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학문적 출신에 따라서 스타트업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왜 융합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창업으로 예를 들자면 두 가지 부류의 창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사회 기반 출신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자연 또는 공학 기반의 스타트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통상 어디가 더 잘 성공할 것 같습니까? 느낌엔 이런 자연공학 쪽이 좀 더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펀딩도 많이 받고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많은 기업을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인문사회가 초반 성공률이 높습니다. 초반 성공률은 훨씬 높습니다. 반면 인문사회 계열의 비즈니스 스타일은 주로 중장기 성공률이 매우 좀 낮습니다. 반면 자연공학은 초반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반면 초반만 잘 성공을 하면 중장기 성공률이 좀 매우 높습니다. 두 개가 반대 관계죠. 왜 그럴까요? 자연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비즈니스의 특성을 보면은 주로 기술에 많이 포인트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만들면 당연히 모든 고객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패닉이 옵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 고객은 좋아하지 않지? 그거를 넘지 못해서 초반에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반면 인문사회 백그라운드에선 기술보단 다소 사회 또는 사람이 좀 더 포인트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현재 이 사람의 구성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은 잘 모를 수 있더라도 최소한 초반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끌어당기는데 훨씬 능하기 때문에 초반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이쪽 스타일에서는 이 고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변합니다. 시시각각 고객이 원하는 게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도 바뀝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집단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았어요. 너무 해피하죠. 그래서 마치 그 해피한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객이 쉽게 이탈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이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고객이 이탈하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집어서 고객을 끌어들였다. 근데 고객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 고객을 변하지 않고 다시 끌어올 수 있도록 그 변화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에서도 기술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어렵다면 일단은 사람과 사회를 연구해서 초반에 고객들을 꾸준하게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점차 유입량을 늘려가는 거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끼리끼리 모인다고 할까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한 학과들인데 바로 옆 학과만 돼도 서로 벽을 엄청 칩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니, 뭐 수능 점수가 어떤 다 쓸데없거든요. 그거 뭐 높든 낮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 좀 높으면 행복합니까? 다른 거거든요, 절대로.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데이터를 하나 주면은 다른 부서가 뭐 적이 되는 것처럼 막 데이터 하나 주는 거에도 결제를 받고 무슨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보안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고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난리인데 다 쓸데없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힘 빼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거나 요지는 결국 함께 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정확성 기반의 의사결정. 이것이 함께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학과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함께해서 해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윈윈할 생각이 아니라 서로 얼마나 다른지 서로 얼마나 멍청한지 물어뜯기 바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에게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계학습,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비즈니스를 하는데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은 왜 생기게 되었고 도대체 이 현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확성과 설명력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욕심낼 수 없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정확성을 잡으면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설명력을 높이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 중간적인 어느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다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들은 사실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생긴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측이 됐는지 설명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주로 일회성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걸 컴퓨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올리는 관점인 거예요. 즉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추정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반면 통계 추론은 정량적인 또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내부 알고리즘 모델의 구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떠한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전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구조가 내포되어 있는지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추정이 필요 없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통계 추론은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범위값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내일의 값을 주식값을 예측하는 합시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왔다고 예측을 했어요. 통계 추론 알고리즘은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과거 현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이런 범위, 이 정도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런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은 55%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계학습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론적 기반이 없어요. 그냥 과거 데이터 학습한 다음에 한 번 추정해보고 또 한 번 추정해보고 막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를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범위가 왜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범위가 항상 이 범위가 나옵니까?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범위는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범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확성과 설명력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축은 정확성, Y축은 설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울 때 이런 순서대로 알고리즘의 특성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KNN, 랜덤 포레스트, 소프트 벡터 머신, 딥러닝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건데 분명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는 통계 추론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는 기계학습 딥러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통계 추론 대표주자, 딥러닝의 대표주자예요. 통계 추론 알고리즘은 정확성이 낮은 대신에 설명력이 굉장히 높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높은 대신에 설명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성과 설명력은 결론적으로 서로 욕심낼 수 없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 원리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통계 추론은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설명력과 범위가 나오는 반면 기계학 딥러닝은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 추정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관련돼서 최근에 연구 동향들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 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달파라는 게 있죠. 물론 이 그림만 봐서는 뭐가 좋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정확성도 높고 설명도 높은 이 어딘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을 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게 라임과 달파인데, 첫 번째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딥러닝과 같이 실제로 딥러닝 갈수록 정확성이 높은데 설명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가야 하는데 이 정확성에서 설명력을 높여보기 위해서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한 게 라임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라임 알고리즘은 실제로 알고리즘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썼는데 이 인공지능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내부 변수들을 사용해서 특정한 비율로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발전 중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면 라임이라는 모듈 또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는 고성능의 이런 기계학습 딥러닝의 알고리즘에서 좀 더 설명력을 부여하고자 만든 기술입니다. 그리고 달파라는 것은 한국어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곳인데 미국에서도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부터 달파라는 프로젝트가 200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무엇이냐면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죠. XAI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을 설명해야만 쓸 수가 있다. 설명되지 않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명되기 전엔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라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으로 봐서 알겠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확성, 설명력, 반비례 관계가 알겠는데 이 중에 하나만 쓸 수 없습니다. 이 어딘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애를 쓰고 있는 두 개의 방향이 라임, 달파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준 거고, 아직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한계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회귀 분석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기계학습 딥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원인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 분석은 통계 학습 알고리즘의 대표 주자이고, 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 이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설명력은 굉장히 높고 정확성은 낮죠. 반면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대표 주자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정확성은 높고 설명은 낮습니다.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의미를 짓자면 회귀 분석은 함수의 선형성, 즉 간단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선형, 비선형을 잘 모르겠으면 처음 들어보시면 선형성이란 그냥 간단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와 X 아니면 데이터들 간에 간단한 관계를 추정을 해서 다소 정확성보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력에 좀 더 집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설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딥러닝은 함수의 비선형성을 추정하는, 즉 데이터들 관계에 다소 복잡한 관계까지도 추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관계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걸 다소 내려놓고 정확성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세로축에 보시면 모델의 특징, 전처리, 모델링, 검증, 결과 해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큰 틀에서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처리에는 데이터 불러오기, 빈칸 채우기, 컬럼 추가 삭제하기, 분리하기, 스케일링, 모델링은 데이터 불러와서 모델을 연결해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평가 함수는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그리고 성능이 나왔을 때 그 성능은 정확성 지표는 무엇을 써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에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추정된 결과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단계가 쭉 있는데 이 단계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회계 분석 vs 딥러닝에서 자, 회계 분석은 통계학습 기반이니까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고 다소 간단한 관계를 파악한다고 했죠.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딥러닝은 수학적 근거는 없지만 다소 복잡한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비선형성을 파악하고 대신에 설명력을 잃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란색 글자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글자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수동적 또는 정해진 걸 의미합니다. 반면 빨간색 글자는 능동적이에요.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란색 글자는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글자는 정해진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이 개입할 구석이 없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면 여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분석 딥러닝이 내부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만 보셔도 자, 회계분석은 데이터 전처리할 때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고 데이터 컬럼을 채우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데이터는 과거, 미래, 분리 정해져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은 패널 데이터가 뭔지 자동화가 MSE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정해져 있죠. 뭔가. 그리고 정확성, 결과가 나왔어. 평가 어떻게 할까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잔차, 에러는 어떻게 될까요? 정해져 있지 않고, 설명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 딥러닝은 데이터 로딩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분석과 빈칸 채우기, 데이터 컬럼 채우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리는 똑같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스케일링 해야 됩니다. 통상 아예 상관은 없는데 주로 하는 것이 좀 더 방향성에서 맞긴 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평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에러 분석, 결과 해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디테일한 워딩은 잘 모르셔도 이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누가 더 파란색이 많죠? 회계 분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 분리는 지금 동일하죠? 그렇죠? 얘는 거의 빼도 상관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얘도 빼버리면은 사실 딥러닝에서 정해진 거는 100% 전혀 없죠.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여기 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는 사실 할 수 없다는 뜻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딥러닝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처리 단계, 데이터 불러오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스케일링 하는 거, 모델도 어떤 데이터 넣어야 되는지, 모델 연결하는 방법,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정확성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다 사람의 손을 탑니다. 반면 회귀 분석은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오히려 모델링은 손댈 게 없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여기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엔 사람이 개입하지만 이건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딥러닝도 똑같이 사람이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빼고 나면 얘 남고 파란색 얘 남아있죠.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 전혀 사람이 개입할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정확성 지표 이거는 사실은 검증, 결과 해석이죠. 이건 애초에 창의성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야는 창의성 영역. 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했는데 이걸 어떻게 현업에 비교 검증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쪽은 뭐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완전 차이가 나죠. 회귀 분석은 애초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모든 데이터 분석 단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회귀 분석 쓴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세상, 그 사회 문제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정하고 있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방식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정확성은 손실을 보는 거죠. 반면 딥러닝은 정해진 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사람의 손 다 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팀의 리더라고 칠게요.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문제를 던져주고 10명의 직원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내년도 매출 예측해 오세요. 근데 회귀 분석을 쓰게 되면 10명의 사람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10명의 사람이 딥러닝을 쓴다는 뜻은 10명의 사람이 예측해오는 내년도 매출의 값은 모두 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을 쓴다는 것은 정확성에만 집중을 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10명이 얘기하는 이유가 다 달라질 만큼 설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태생적인 차이 때문에 바로 반비례 관계의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정확성과 설명력, 애초에 저희가 통계학습과 기계학습에서 계속 설명력이 얘는 있고 화이트박스고 얘는 설명력이 없고 정확성의 블랙박스다 이런 얘기 했는데 왜 정확성과 설명을 알아야 합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두 개 모두가 시너지를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시너지가 안 납니까? 이 현실을 와봤더니 시너지가 나기 위해선 우리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정확성을 함께 도출하고자 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문화는 학계에도 아직 별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보다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에도 화합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안타깝지만 융합이 쉽지가 않고 결국 함께 해야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정확성도 확보하고 설명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적인 한계를 여러분들이 돌파해 주셔야 하고 그러면 왜 정확성과 설명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을 제가 회귀 분석과 딥러닝이라는 대표적인 설명력 집중 알고리즘, 정확성 집중 알고리즘의 비교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회귀 분석은 애초에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 이론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영역, 검증, 결과 해석,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하는 전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모델의 구조를 명확하게 아니까. 반면에 정확성은 손실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반면에 딥러닝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검증 결과 해석과 그리고 똑같은 전처리 방식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단계가 정해진 게 전혀 없다. 누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람에 따라 말이 다를 것이고, 즉 설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가 없어서. 대신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설명력은 포기해둔 대신 정확성을 집중해서 정확성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시고 이 현실을 느끼시고 충격받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현실,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궁극적으론 정확성, 설명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